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오르면서 3,23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7만 전자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거의 비슷한 804.45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9원 오른 1,391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5.3도. 날이 더우니까 우리의 감정도 금방 끓어오르기도 하는데요. 소소한 일상의 하나일 뿐인데 순간마다 바뀌는 그런 미묘한 마음가짐으로 행복과 불행이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매일 인생의 드라마를 즐기듯 유유히 타고 넘어보자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장미여관 그리고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들려드렸습니다. 문자 소개해볼게요. 전정수님께서 어제 가족과 함께 삼겹살 외식했는데 에어컨이 약해서 땀에 흠뻑 젖었대요. 항상 좋은 정보와 유머 감사합니다 해주시면서 그리고 저번에 로봇의 최애 음식이 뭘까요 하면서 잉 치킨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고딩 딸에게 해줬더니 빵 터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번에 치킨데이 할 때 제가 던졌던 개그였는데 따님이 개그 수준이 아주 상당한데요. 제가 가끔 그 아재 개그 해드릴게요. 지금도 하나 해드릴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참기름.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최경민님께서는 10살 경제 관심 많은 아들과 이제 같이 들어요.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우와, 저도 10살 아이 있거든요. 제 아이 대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아드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쉽게 풀어서 해볼게요. 우리 아드님 같이 재밌게 들어봐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극한의 스포츠가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모로코 사막을 일주일 동안 250km를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 크로아티아 해안선 33km를 나흘간 헤엄치는 울트라 스위밍, 핀란드 북극권을 가로지르는 220km짜리 크로스컨트리 스키, 이른바 울트라 시리즈, 울트라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하나같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지구력 싸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놀라운 건 이 대회에는 전문 선수뿐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부터 은퇴한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름 휴가를 휴양지에서 보내는 대신 울트라 스포츠에 참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시간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울트라 스포츠는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회가 열리는 지역엔 전 세계 수만 명이 몰리고 숙박, 식사, 교통 등 지역이 얻는 경제 효과도 상당하죠. 그 지역의 산, 바다, 사막 같은 자연 자원을 경기장으로 활용하며 비수기 없는 관광 도시로 거듭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걸 왜 굳이 찾아서 하는 걸까요? 자신의 한계를 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요즘은 단순히 나 운동했다, 오운완이 아니라 SNS에 올릴 수 있는 극적인 경험, 유튜브에 올릴 만한 스토리가 되는 도전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모험 심리학자 폴라 리드는 현대인의 삶이 너무 쉽고 간단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땀 흘려 도전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경험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러한 고생이 자신을 회복시키는 걸 넘어 스스로를 다시 리셋, 재설정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경쟁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레이스. 울트라 스포츠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힐링, 성찰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들려주실 경제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요즘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K컬처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내수 한계에 직면한 국내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외국인이 어디를 많이 찾고 또 어디서 돈을 많이 쓰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기업에 따로 요청해서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2025년 외국인 관광 트렌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요새 거리 걷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전과 달리 정말 많이 보이기는 해요. 한국말은 또 어쩜 그렇게 잘해요? 그냥 네. 드라마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 느낌뿐만 아니라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그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혔어가지고 네. 2021년에는 96만 명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1,100만 명까지 회복을 하더니 지난해에는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0만 명 가까운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업계나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최대인 2천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 한국 경제에 좀 새로운 내수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네요. 그렇죠. 돈을 좀 많이 써주면은 네.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좀 예전과는 관광 때 소비 패턴이 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과거만 해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이 유커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 여행이 좀 줄을 이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국적도 다양해졌고 자유여행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외국인 소비가 지역 상권을 좀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찾는 동네는 어딜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걸 말씀해 주시는 데이터 자체는 어디서 수집하고 분석한 걸로 해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네. 들여서 네. 여러 기업에게 문의를 했는데 일단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LG U+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게 LG U+가 네. 통신 3사 중에서도 유독 외국인이 단기 로밍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래요. 싸다고. 그래서 이제 방문객을 어떻게 추렸냐.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고요. 전체 전국의 읍면동 행정 단위를 토대로 순위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어디가 가장 방문이 많은 지역일까 순위를 예측하면서 함께 네. 들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뭐 그냥 늘 항상 그랬듯이 명동 아닐까? 맞습니다. 맞아요? 또동, 네, 명동이 또 1위긴 합니다. 네. 좀 재미없는 결과긴 한데 1위는 역시 명동이었고요. 네. 2위는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이 2위 차지했습니다. 공항이니까 공항이니까. 때문에. 그다음 또 3위부터 좀 얘기 드리면요. 네. 3위는 종로 1, 2, 3, 4가동. 네. 4위는 홍대 상권이 위치한 서교동. 5위는 명동 옆에 있는 소공동이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네. 톱10 그러니까 상위 10위 안에 7곳이 중구와 종로구 그러니까 강북 중심부 상권이 다 그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그러네요. 근데 강남은 20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단 2곳밖에 없었어요. 가장 많이 찾는 동네는 다 이 강북 쪽에 강북 중심부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명동 주변도 많고요. 그러네요. 역시 이제 명동은 뭐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1위네요. 수도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이 좀 있어요. 네. 그 명동이
예전부터 계속 1위를 지키긴 했거든요. 네. 올해도 지켰지만 작년 상반기랑 비교하면은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54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55만 명까지 꽤나 많이 줄었거든요. 1위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대신에 명동 주변에 위치한 이런 주변 상권으로 방문객이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뭐 2위부터 4위까지도 그렇고요. 6위가 회원동 바로 옆에 있죠, 명동. 네. 7위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있는 광희동, 8위가 필동, 9위가 을지로동이 차지했는데요. 오. 이 지금 말한 동네 모두 전년보다 방문객 수가 평균 40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오. 이 외에도 광장시장에 위치한 종로 5, 6가동 역시 전년보다 순위를 한참 끌어올려서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명동은 여전히 1위고 한국 관광의 이제 입문자용, 아. 네. 입문자용. 초급자용, 네. 초급자 사냥터로 여전히 파괴력이 있고요. 네. 대신 여러 번 와본 유경험자들은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맨날 명동만 오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가본 명동 대신에 이제 주변 상권으로도 많이 가고 국내 MZ 사이에서도 이제 힙플레이스로 불리는 네. 을지로, 뭐 힙지로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뭐 을지로나 충무로, 신당 이런 곳들을 더 많이 찾게 된 모습입니다. 을지로는 이제 저도 힙지로라는 얘기 들어서 아는데 네. 충무로랑 신당은 좀 새로운 동네인 거 같네요. 요즘에 이제 충무로가 또 뜨나 봐요. 뭐 제가 밀고 있는데 흰무로예요? 흰무로라고 네 제가 기사도 썼고 오. 네, 흰무로도 많이 이제 인현시장 근처에 거기는 원래 사실 노포 좀 있고 이제 맞아요. 인쇄골목 있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서 아. 젊은 친구들도 이제 노포를 많이 찾아오는 경향도 있고 아. 또 젊은 세대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임대료 저렴한 임대료를 노려서 새로운 또 힙플이 많이 생기는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게 됐고요. 신당도 새로운 약간 패션 상권으로 요새 좀 그래요?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아. 패션 작가분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신당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 동네 이름에 걸맞게 약간 샤머니즘의 그 느낌이 있는 주점이 유명해서 외국인들이 간다더라. 맞아요. 그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정말 좀 그 범위가 넓어지네요. 맞습니다. 근데 왠지 이제 재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을 것 같고 제 친구도 다시 오겠다 이런 오, 얘기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작년보다 방문객이 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동네가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순위는 이제 절대 방문객 수가 많았던 곳이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곳은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순위, 네,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순위인데 단연 성수동이 1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동 1위가 네. 성수도 동이 여러 개예요, 사실. 네. 1위가 성수 2가 3동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읍면동 단위로 추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 7위가 성수 1가 1동, 8위가 성수 2가 1동, 15위가 성수 1가 2동입니다. 아, 참 성수동이 복잡합니다. 휩쓸었네요. 20위 내에 3개의 동이 성수에 있고요. 와. 특히 국적별로도 제가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일본인 관광객이 유독 성수를 많이 찾았습니다. 오. 요새 그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성수 편집숍, 뭐 패션숍이나 이런 소품샵을 찾는 그런 거 쇼핑을 다루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컨텐츠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로수길 그리고 좀 최근 예전 네. 홍대가 패션 상권 중심이었다면은 요새는 또 성수가 새로운 쇼핑 트렌드 상권으로 부상을 한 모습입니다. 또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네, 동네? 1위가 성수동이었고 네. 2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무로, 네. 필동이었고요. 3위가 DDP가 있는 광희동, 4위가 을지로동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이제 명동 인접 상권. 아. 그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 뭐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높은 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이 위치한 방화동이었어요. 네. 방화동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고 저는 이걸 보고 요즘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가 예전에는 되게 서울 쏠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방화동, 김포공항이 늘어났다는 게 혹시 이거 국내선을 타고 지방 각지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실제로 항공사 쪽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국내선을 타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외국인 철도 이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방으로 이제 가나 봐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네. 지방까지 찾아가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총 284만 명이었고 전년이랑 비교하면 한 13%, 2년 전이랑 비교하면 한 100%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한국을 찾은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를 타고 지방으로 놀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긴 뭐 우리도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 도시만 가는 거 아니고 뭐 근교도 좀 찾기도 맞아요. 하고 거기 렌트도 하고 어디 지방에 맛집이 있다더라 네. 아니면 거기 장인이 만든 냄비가 유명하다더라 맞아요, 그럼 맞아요. 찾아가고 뭐 온천도 찾아가고 음. 그런 거 가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이렇게 지방에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방 어디를 주로 또 많이 찾아요? 네, 이게 좀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네. 요것도 국적별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제주도를 많이 찾았습니다. 제주. 네, 중국인 최다 방문 행정동 톱 20 중에 6곳이 무려 와. 제주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제주시 연동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인은 좀 달랐어요. 가족을 좀 보러 오는 수요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이나 전남 광양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 이런 쪽으로 방문이 많더라고요. 재밌는 게 유럽 국적 관광객인데요. 네. 이들이 유독 다양한 지역으로 방문이 퍼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아.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전남 할 것 없이 골고루 좀 분포가 됐고요. 특히 많은 곳을 몇 개 찍어드리면 전북 군산 되게 많았고요. 네. 경남 창원, 뭐 부산 가덕도, 전남 신안 이런 곳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유럽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외국인에 비해서 역사 문화 자원이 많은 전통 상권이랄지 아니면 다양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 상권으로 이제 관광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조금 소비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이 많은 곳에서 소비도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럴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오. 요거는 아까 그 방문객은 제가 LG U+ 자료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그러니까 하나 카드로부터 외국인 카드 결제 데이터를 받았고, 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텍스 리펀 국내 1위 사업자가 있어요. 네. 이 두 개의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 많이 받아서 분석하셨네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1위랑 2위는 방문 지역 순위랑 비슷했어요. 1위는 롯데백화점이 많이 포진해 있는 소공동이었고, 2위는 인천공항 운서동.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좀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소비가 부활한 것 같다고 그러네요. 짐작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3위부터는 전부 강남이었습니다. 강남? 네, 그러니까 아까 방문객이 아까 잘 많은 안 지역은 간다면서. 네, 20위권 내에 강남이 뭐 두 곳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카드 결제 상위권을 보니까 3위부터 신사동,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 줄줄이 강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강북 지역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슴 아플 수 있는데 관광은 강북에서 다 즐겨놓고 정작 지갑은 강남에서 여는 이런 시스템이다. 가만 이 동네 신사동 뭐 역삼동 서초동 이 가만 들어보니까 저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네, 그렇죠. 제 친구도 이 루트를 밟았거든요. 아, 강남에 이게 많아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물론, 하는데 어디서 돈을 쓰는 거였어요? 강남에도 물론 대형 쇼핑 시설이 많이 몰려 있긴 한데요. 네. 역시나 제가 업종을 살펴보니까 네.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 그렇죠. 방문객들이. 요 강남 지역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 피부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의료 용역 결제가 작년 대비 100억 원 넘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업종, 백화점이나 의류, 뭐 화장품도 많이 늘긴 했는데요. 이런 병원 찾는 거에 비하면은 증가폭이 3발의 피 수준이었더라. 그 말씀드린 곳뿐만 아니라 뭐 압구정, 청담 이런 동네도 다 비슷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강남뿐만 아니었습니다. 네. 뭐 홍대 같은 경우도 뭐 예전처럼 뷰티나 패션 매출이 늘긴 했는데요. 증가폭으로만 보면 역시 1등은 병원, 의료 영역이었고 특히 홍대는 이런 공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피부과 시술 후에 약국 처방. 이 루틴이 생겨나면서 약국 결제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되게 비슷했는데요. 네. 부산에서 결제액이 가장 많았던 동네가 이 서면이 위치한 부산 진구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의료 결제액이 작년 대비 8배 증가했고요. 대구에서는 제일 많은 곳이 동성로였는데 여기도 이제 피부과 중심 시술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관광이 예전에는 뭐 강남에만 유명했었는데 요새는 서울, 뭐 대구, 부산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제 친구도 외국인 친구도 이번에 한국 와서 평생 컴플렉스였던 이 얼굴의 한 부위를 이제 수술을 하고 갔는데 그 친구 이제 한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지? 그렇죠. 미안해. 다 한 친구분이시죠? 한 친구예요. 근데 그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이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하니까 그 다 현지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서로 소개해주고 후기 올라오고 그런데요. 예, 다 비슷비슷하네요. 사람 사는 거는. 그리고 항상 한국인들의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라는 게 어디 가나 있으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미용하면 한국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네. 명동에서도 지출은 사실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명동 같이 가봤는데 그렇죠. 계속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명동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 이 둘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로 역시나 많았고요. 네. 그 옆에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아울렛이나 의류 잡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화장품이든 뭐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요새 이제 외국인 관광객 소비 트렌드를 지금 살펴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처럼 꾸미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보면은 스포츠용품이나 안경 결제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K 컨텐츠 인기가 급증하다 보니 한국인의 외모가 전 세계 뷰티의 워너비가 된 것 같다. 이런 뿌듯함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뿌듯함을 넘어서 우리 내수 경제에 도움까지 주니까 저로서는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 트렌드를 좀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네, 뭐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다, 뭐 이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외국인 방문 그리고 외국인 관광 소비 트렌드를 미리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뭐 국가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짠달지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마케팅 전략이나 리뉴얼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외국인 관광으로 제2의 내수 시장이 열렸는데 너무 반가운 일이고 이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지연님께서 방학 중인 아이들과 아이스크림 함께 먹으며 듣고 있어요. 우와, 집이 제일 시원해요 해주셨어요. 그쵸,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라디오 들으면 그거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죠. 부럽습니다. 자, 고윤덕님께서는 날이 더워서 입맛도 사라졌는지 점심도 건너뛰었는데 곧 저녁밥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와, 제 얘기 같아요. 오늘 저녁은 도대체 무얼 해야 방학한 두 딸들 휴가인 신랑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신랑님께서도 휴가세요 심지어? 큰일 났네. 저는 요즘에 애들 방학이라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밥은 한 번만 해요. 잔뜩. 그다음에 육류 생선이냐 그거를 끼니마다 정해요. 뭐 고기를 하나 굽느냐, 생선을 하나 하느냐, 아니면 닭가슴살 뭐 반조리 된 거 이런 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끼니마다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반찬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면을 하느냐. 반찬이면 그때그때 후루룩 하는 생채소류. 뭐 면이면 그냥 면을 같이 말거나 간장 소스에서 비벼 먹거나. 아침에는 이제 주로 알아서 먹자주의. 그래서 닭가슴살, 뭐 아보카도, 오이, 토마토 이런 거 썰어서 먹으면 구운 란 이런 거 사가지고 먹으면 금방입니다. 아침은 간단해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날씬하게 그런 식단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한다는 2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직접 X에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자사 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지던 이 분야에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설계는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전문 시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아름드리, 2번 파운드리, 3번 도리도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의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38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7년 6월 4일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벤츠, 캐딜락, BMW 등 개방, 외제차 비상입니다. 38년 전 뉴스. 어쩌다가 외제차 비상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됐는지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7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 외제 승용차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수입 판매 업체들이 영업사원을 확충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롱은 BMW, 한즈는 볼보, 효성은 폭스바겐, 한성자동차는 벤츠 등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제차에는 관세 50%, 특별소비세 40% 등이 부과돼 국내 판매가가 수입가의 3배 이상에 이를 전망입니다. 업체들은 외제차가 국내 승용차 시장의 0.5%인 연간 1000대 정도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도 고급 신차종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는 배기량 2400cc 그랜저를 7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며 대우는 슈퍼살롱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승용차 시장에서 국내외 업체들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수입이 개방이 된 게 1987년 7월이군요. 네, 물론 이전에도 우리 길거리에 수입차가 있기는 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 1987년에 국내에 등록된 외제차가 3,276대였는데요. 대부분은 도요타나 벤츠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외제차는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었고요. 외교관이나 주한미군처럼 이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구매를 했다가 외국인들한테 되판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 1987년 7월에 배기량 2000cc 이상 수입차 판매가 자유화됐고요. 1988년에는 배기량 상관없이 모든 차종의 수입이 풀렸습니다. 그 88 올림픽 이후에 좀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 소득도 확 늘기는 했어도 네. 초기에는 그래도 왠지 잘 안 팔렸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식 수입차는 벤츠인데요. 네. 첫 해 성적표가 고작 10대 판매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50% 붙어서 가격 좀 비쌌고 이 비싼 차 사면 세무조사 받는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다고 해서 좀 고전했다고 하네요. 그 아무래도 당시에는 이제 수입차를 타면 저거 외화 낭비다. 네, 뭐 과소비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개방 초창기에는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았고 좀 수입차는 사치품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고전했습니다. 그때는 언론에서도 무역 수지가 좀 나빠지면 이 부유층들의 과소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개방은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였고요. 1990년대 들어서 속도가 붙게 됩니다. 미국은 당시에도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50%에 달했던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나 등록세도 내려가게 됐고요. 1996년에는 수입차 판매량이 10,00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외환위기 때는 잠깐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계속 다시 상승을 해서 2012년에 점유율 10%대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시장이 개방된 지 27년 뒤 이제 2014년에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그맘때 자동차 기자를 했었는데 네. 수입차 등록 대수 통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매번 자료로 보고 이제 기사로 썼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와, 수입차 진짜 빨리 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수입차 좀 접근이 쉬워지고 너도 사냐? 나도 살 수 있다. 이런 뭔가 느낌이랄까? 네. 이 수입차 시장도 이제 대중 브랜드, 고급 브랜드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뭐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의 폭스바겐, 또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 미국의 포드 같은 이런 대중차들이 좀 국내 중형이나 준대형 차량 수요를 상당 부분 끌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저가를 내세운 중국의 BYD도 공식 상륙을 했거든요. 네. 이 럭셔리카 판매도 한쪽에선 또 늘고 있고 지금은 뭐 다양한 차급의 이런 수입차들 만나볼 수 있죠. 그쵸. 수입차 현재 규모, 시장 규모 어느 정도 돼요? 현재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8대 중에 한 대꼴로 수입차입니다. 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 대수가 350만 대, 전체의 13.3%에 달했습니다. 이 수입자동차협회 통계를 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브랜드가 30개고요. 모델 수는 511개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차가 13만 8천 대 팔렸습니다. 야, 예전에는 그래도 수입차 하면 이제 뭔가 알부자 어르신이 이번에 벤츠 하나 뽑았는데 어째 한번 구경 한번 시켜줘? 그러면 이제 그래? 옆집 김 씨는 BMW 뽑았다던데 하면서 네. 그 두 브랜드가 정말 쌍벽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려요? 뭐 현재는 삼강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0,000대 이상을 찬 브랜드가 뭔지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BMW, 그리고 벤츠 있고 네. 미국의 테슬라까지 이제 들어가 테슬라까지. 있습니다. 세 곳의 점유율을 합치면 62%가 되고요. 나머지 브랜드들은 점유율이 다 6%도 안 되는 곳들입니다. 개별 모델로 보면 상반기에 베스트셀링 카는 테슬라의 모델 Y였습니다. 네. 15,000대 이상이 팔렸는데 이 또 중형 세단의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의 E클래스 또 BMW 5 같은 것들도 2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입차 시장이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진 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시장 개방 첫 해 이제 3,000대 남짓 달리던 수입차가 이제 300만 대 이상 됐다는 건 뭐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됐다 이런 의미가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나 부품 같은 애프터마켓이 형성이 되면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기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위협 요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독과점이 좀 강한 특성이 있어서 네. 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보면 여러 브랜드가 경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청취자들께서도 개인마다 다양하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 몇 년 사이에 중국 현금 부자들이 그렇게 이민을 왔는데 그 싱가포르 내에 현금 부자들이 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로 수억 원짜리 최상위 슈퍼카의 등록 대수를 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도로 달리다 보면 아이고야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양보하게 되는 수억 원대 슈퍼카들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서도 이 럭셔리카 브랜드의 경쟁이 좀 치열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요새 뭐 휘황찬란한 매장들 꽤 많아졌는데요. 네. 벤틀리 사례를 보면 세계 최초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겸한 벤틀리 타워라는 걸 한국에 두고 있습니다. 오. 또 차량 판매는 물론 카페나 극장 기능까지 하는 5층짜리 아주 삐까번쩍한 매장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프라이빗 오피스를 서울에 설치했는데요. 초청장을 받은 소수의 고객을 상대로 비스포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비스포크 제가 아는 비스포크는 우리 집 냉장고밖에 없는데 이 비스포크라는 게 좀 개별 맞춤 제작 뭐 이런 뜻인가 보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차 색깔을 바라면은요, 영국에서 파견온 디자이너가 페인트를 조합을 해서 우와. 이거는 어떠세요? 뭐 저건 어떠세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걸 비롯해서 네.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원하는 옵션은 다 해준다고 합니다. 차값이 6억 원인데 옵션을 6억 원 집어넣으시는 분도 계시대요. 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사례를 보면 이제 여기에는 최상위 브랜드로 마이바흐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세계 최초로 마이바흐 전용 센터를 압구정동에 열었는데요. 이 큼지막한 4층 건물인데 이 마이바흐로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시장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바흐가 그 원래는 개별 브랜드였는데 예전에 벤츠한테 인수가 되면서 이제 최상위 브랜드로 제작하는 차가 돼가지고 일반 벤츠보다도 훨씬 더 내장이나 뭐 이런 설계가 특화된 그런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이바흐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마이바흐가 2004년에 한국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누적 판매 대수가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한국에서 1,363대가 팔려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였는데 인구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시장이라고 본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럭셔리카로 람보르기니도 있죠. 이제 네. 작년에 한국에서 487대가 팔렸는데 와.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판매량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럭셔리카는 사실 근데 차량 자체도 비싸기는 한데 유지비가 참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참 준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차를 척척 살 수 있는 부자들이 국내에도 생각보다 많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글로벌 럭셔리카들이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건 이 최근에 중국이 좀 경기도 안 좋고 반부패 단속 강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고가품의 소비 전반이 흔들리는 것과도 좀 연관이 있기도 한데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동차가 해외를 열심히 공략하는 만큼 수입차도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침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얘기 나오면 또 제일 걱정되는 게 또 관세 얘기라 가지고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자동차가 이 반도체와 함께 한국의 양대 수출 품목이잖아요. 네. 1, 2위 번갈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 산업인데 이번에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데드라인 앞두고 우리 협상단이 총력전을 펴는 상황이죠. 네. 이 한국의 모든 수출품에 부과되는 25% 상호 관세는 8월 1일이 협상 시한입니다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 관세는 이미 4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관세가 한국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주주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국민들께서도 뉴스 보면서도 좀 걱정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두 회사의 공통점이 매출은
2분기에 역대 최대를 썼는데 영업이익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현대차는 2분기 매출이 7% 늘어서 48조 원대였고 영업이익은 15% 감소해서 3조 6천억 원대를 냈습니다. 기아는 2분기 매출이 6% 늘어서 29조 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4% 정도 뒷걸음질해서 2조 7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 상반기에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를 90만 대 가까이 팔았는데 이 수량은 역대 최대거든요. 하지만 이익은 뒷걸음질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외형은 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은 뚝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영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비용 때문에 줄어든 영업이익이 8,28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의 관세가 없었다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세 때문에 줄어든 영업이익이 7,8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관세가 정말 발목을 잡네요. 어떤 산업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대차, 기아차 합치면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에서 본 손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8,200, 7,800이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은 게 한 5월, 6월 한 두 달에 그쳤습니다만 하반기는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 더구나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국에 재고를 좀 쌓아놨는데 네.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를 하면서 좀 판매량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스탠스긴 한데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25% 관세가 유지된다면 현대차, 기아가 올해 부담하는 관세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좀 낮춰주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부담을 좀 덜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요. 자동차 관세를 25%가 아닌 15%로 내리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이번 미일 합의를 통해서 일본 완성차 업체 7곳의 관세 비용 부담이 연간 1조 5,800억 엔, 우리 돈으로는 15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관세가 없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겠지만 네. 경영위기를 좀 걱정해야 될 정도의 타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본의 관세가 벤치마크가 돼가지고 이번에 유럽연합도 똑같이 15%가 된 건데 뭐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 위로 가는 순간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출 시장을 이룰 수도 있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우려가 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 상황이 조금 불리한데요. 네. 이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2% 정도가 됩니다. 도요타나 혼다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크게 짓고 있기는 한데요. 한 네. 4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공백이 상당하죠. 그렇군요. 미국에서 뭐 한국차, 일본차 저도 차 살 때 좀 옛날이긴 한데 네. 가격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일본차를 더 가격을 높게 쳐줬는데 지금 이제 한국차와 일본차 가격 비교하면 어때요? 미국의 중형 세단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 소나타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네. 주된 라이벌이 이제 일본차입니다. 소나타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데 한 27,000달러대거든요. 도요타의 캠리는 28,000달러대고 혼다의 어코드가 29,000달러대입니다. 한 5% 안팎 저렴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만약에 관세율에서 일본보다 불리해질 경우에 우리 네. 차가 좀 경쟁력 떨어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아이 참. 그 한국 GM 철수설도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GM은 한국 공장에서도 지금 차를 만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한국 GM이 작년에 국내에서 차를 50만 대 만들었는데 90%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진다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본사에서는 좀 아니라는 쪽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몇몇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수출이나 일자리까지 흔들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참 한미 간의 합의 간절하게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수입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라떼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동차 얘기하면서 관세 얘기까지 쭉 나눠봤어요. 아 진짜 8월 1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주요 무역 대상국 중에서 우리가
타결을 못한 국가 중에 하나여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 시간에 돼야 좀 좋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엔 또 좋은 소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잭팟 수주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설계는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전문 시설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파운드리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9746님 그리고 2968님 온수공단 소공장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고 계신데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7155님 파운드리 솔직히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배우는 재미가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파운드리 정답 보내주시면서 파운드 케이크 드시고 싶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으이그 정말 다들 맛순이 맛돌이셔 정말. 덩달아 저도 배고파지네요. 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